자,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저번 강의에서 이미 풀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5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근데 좀 달라진 거는 뭐냐면 자, 5번부터 몇 번까지는 여기 보면은 9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의 발문에 새로운 전혀 다른 이야기들,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고 90, 11, 12는 하나의 발문에 두 개의 문제가 동시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은 뭐가 있습니까? 주관식 문제가 역시 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를 다 하지 않고요. 몇 번부터 5번, 6번, 7번 그리고 뒤에 나오는 10번, 11번 그 다음에 주관식 1번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2교시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인데 역시 이제 들을 겁니다. 듣기 전에 뭘 듣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선생님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달리 해보려고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여기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문제가 다 제시가 돼 있죠. 방송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에다가 뭘 해야 되냐? 반드시 답안지에서 뭘 찾아라? 핵심을 찾아서 정리해라. 밑줄을 치든 동그라미를 치든 세모를 치든 간에 정리를 해라. 그러면 답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라면 우리는 앞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어떻게 눈에 시각화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했다라면 지금은 뭐가 보이죠? 시각적으로 눈에 다 보이죠? 그러면 미리 말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들으면 듣다가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있었는데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들리는 대로 하나씩 지우든 아니면 체크를 하든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 1번 뭐 타기는 한 줄 타기에 대해서 나왔죠. 한 줄 타기 뭐에 대해서 말했죠?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안전사고 확률이 높다.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 한 줄 타기는 뭐죠? 운동에 따른 시민들의 습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시민들의 습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또 한 줄 이제 두 줄 타기를 두 줄 타기의 특징이 뭐죠? 타기를 알고 있어도 자신의 사정상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뭔데? 사정상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는 두 줄 타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두 줄 타기를 실천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눈치 본다. 두 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치 본다. 다섯 번째는 두 줄 타기에 대한 뭐가 된다? 활발한 홍보 활동이 활발한 뭐가 있는데 홍보를 하는데도 뭐가 되고 있다? 인식은 바뀌지 않는다. 인식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줄 타기는 안전사고의 확률이 높은가? 습관적인 거냐? 그 다음에 두 줄 타기는 사정상 지키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또 두 줄 타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느냐? 또는 활발한 홍보를 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들리는 대로 지워나가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볼 텐데 자, 이제 들어보고 정리를 바로 하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 듣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시작. 5번부터 13번까지는 내용을 들은 후 시험지에 인쇄된 문제와 선택지를 보고 푸는 문항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5번. 다음은 방송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두 줄 타기 운동이 펼쳐진 지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두 줄 타기가 정착되지 않아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영 리포터가 전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이곳은 지금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하철에서 내린 인파 중 일부는 에스컬레이터의 오른편에 서 있고 일부는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보시죠. 두 줄 타기 얘기는 들었는데 바쁜 출근길에 어떻게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만히 서 있습니까? 왼쪽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자꾸 재촉을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도 걸어서 올라갔죠.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해서 한 줄 타기 운동이 벌어졌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두 줄 타기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둘러 오르내리다 보니 사고가 잦고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 에스컬레이터 고장도 많이 일어나서 두 줄 타기로 바꾼 거죠. 하지만 한 줄 타기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두 줄 타기는 오히려 불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두 줄 타기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꽤 있습니다. 두 줄 타기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원래 왼쪽은 걸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 지하철역을 다녀봐도 두 줄 타기 운동을 알리는 팻말이나 안내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요. 두 줄 타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자, 그러면 다 들어봤는데 한번 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한 줄 타기 얘기가 분명 나왔죠. 한 줄 타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서둘러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사고가 많다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뭐도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도 고장이 많이 난다라는 걸 통해서 1번이 맞았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2002년 월드컵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이 들렸죠.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해서 한 줄 타기를 어떻게 했는데 여기에서 한 줄 타기 운동이 벌어졌죠. 대부분 따라왔었죠. 그런데 이후 두 줄 타기 운동으로 바뀌었죠. 몇 년째? 4년째 그렇게 바뀌어서 변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 줄 타기가 혼란스럽고 정착이 안 됐다라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습관에 의한 거다.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두 줄 타기가 잘 안 되더라. 왜? 한 줄 타기의 습관 때문에 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세 번째, 두 줄 타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죠. 그런데 뭐 때문에? 출근이라는 그 개인적 사정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 남았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줄 타기를 지키려고 뭐 했죠? 가만히 왼쪽에 서 있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자꾸 빨리 가라고 재촉한다라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두 줄 타기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두 줄 타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는데 뒤에서 좀 갑시다 이러죠. 그럼 나는 두 줄 타기 지키고 있는데 미안해서 이렇게 비켰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왔네. 정답은 5번이죠. 분명히 5번도 홍보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홍보 얘기 어떻게 나왔죠? 분명히 홍보 얘기 나왔는데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활발한 홍보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어디에는 지하철 같은 곳에는 두 줄 타기를 알리는 팻말이라든가 또는 안내문을 거의 볼 수 없다. 홍보에 대한 내용이 활발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틀렸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반대로 이제는 먼저 들어보고 반대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듣기를 시작할 테니까 자, 준비하시고 자, 6번 듣기 들어갑니다. 6번.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얼마 전 드라마 내 기억 속의 천사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홀가분합니다. 시청률이 잘 나와 드라마 방영 내내 기분이 좋았을 거라고도 생각하시는데 사실 작품을 집필하는 동안 창작의 고통이 엄청났거든요. 시청률이 높게 나올수록 더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은 커지는데 글이 쉽게 써지진 않아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쓰시는 작품마다 화제가 되는데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실 제가 쓴 작품이 모두 흥행에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초창기의 작품들은 대부분 시청률이 매우 저조했거든요. 참신한 소재를 발굴해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시청률은 잘 나오지 않더군요. 연달아 흥행에 실패하자 작가로서의 역량을 의심받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의기소침했어요. 처음 흥행에 성공했던 사랑이라는 작품의 경우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평범한 소재를 다루었는데 오히려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럼 이번 드라마는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되신 거죠? 저는 늘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진부하기도 한 반복되는 날마다의 생활, 그 속에 담긴 감동에 대해 말하고 싶었죠. 이전 드라마 집필이 끝나고 쉴 새 없이
바로 이번 드라마 집필에 들어갔는데 옛날부터 틈틈이 메모했던 내용들이 작품 완성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드라마의 성공은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니에요. 주연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력은 평범한 이야기를 특별해 보이도록 한 주 요인이라 할 수 있죠. 배우들에게 정말 고마워요. 자, 6번 잘 들어봤죠?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내가 어느 게 편한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6번 같은 경우는 인터뷰의 내용에 이어질 수 있는 리포트의 말이죠. 자, 이어질 수 있는 말이죠. 자, 이어질 수 있는 말은 특히나가 어디를 잘 봐야 된다? 마지막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문제를 먼저 봤다라면 분명히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작가가 뭘 얘기했죠? 소소한 이야기를 또 소소한 일상을 가지고 드라마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이게 굉장히 다 아는 내용이고 진부하고 고리타분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감동을 전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지막 이야기는 사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감동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도 사소하지만 어떤 거? 감동이 들어간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답지 1번은 시청률, 장인정신. 2번은 기발한 소재 발굴. 이건 절대 안 되겠죠. 왜? 사소한 일이니까 2번 절대 안 되죠. 3번 재충전의 시간은 새 작품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거 사소한 감동 멀어진 것 같은데. 4번 일상적인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로 감동을 안겨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은 훌륭한 배우 없어도 드라마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사소한 이야기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닥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어질 수 있는 내용, 이어질 내용이란 것은 앞에 말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 다음 말에 나와야 되니까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항상 그런 식의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7번 한번 들어봅시다.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또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빠른 속도로 핵심을 먼저 정리해보고 과연 이것들이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개인의 책임의식은 개인 책임의식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 집단 규모에 반비례한다. 집단 규모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이 있나? 그러면 듣다가 개인 책임 의식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바로 이거를 보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제노비스 신드롬이란 용어는 그러면 들리다가 제노비스 신드롬만 들리면 됩니다. 한 여성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한 여성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제노비스 신드롬의 유래가 어떤 여자에서 나왔냐? 요것만 들리면 된다는 얘기였고,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멋대로 판단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멋대로 판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나 보면 되는 거고.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나의 안위를 걱정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제노비스 현상. 역시 제노비스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노비스 현상이 바로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누구의 시선이 나의 안위 걱정하는 게 우선이 되는 게 바로 제노비스 현상이다. 그러면 제노비스 현상에 대해서 남의 시선이 우선이냐 나의 안위가 걱정이냐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뭐가 우선이냐를 찾아보란 얘기였고, 다섯 번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을 도와주길 꺼려한다. 정확한 상황이 아니면 정확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 돕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왔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지를 빠른 속도로 읽고
확인하고 핵심을 정리했다라면 그럼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서 하나씩 이런 내용들이 나왔나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이제 듣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7번 들어가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들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듣기 들어갑니다. 7번. 다음은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얼마 전 중국에서 차에 치여 쓰러진 아이를 무려 18명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다는 뉴스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처럼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란 용어는 1964년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한 남성으로부터 수십 차례 칼에 찔려 사망했는데 38명이나 되는 목격자 중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사례에서처럼 목격자가 많아질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책임의 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돕지 않아도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거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또 평가에 대한 우려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도우러 갔는데 별일이 아니었을 경우에 수치심이 들 것을 우려하여 도움 주길 꺼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의 무지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도와줘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 들으셨죠? 그럼 아마 이 부분에서 들리는 부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무작정 들으면 들리는 것도 있고 안 들리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들으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귀로 쇽쇽쇽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예습을 먼저 하고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이자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는 어디서 들렸나 한번 봅시다. 개인 책임 의식이 집단 규모에 반비례한다. 자, 뭐가 나왔었죠? 처음에 목격자가 뭐할수록 많아질수록 책임이 분산되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왔었죠.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책임 의식이 집단의 규모에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왜? 7번은 적절하지 않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제노비스 신드롬은 한 여성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어디에서 들렸죠? 자, 제노비스 신드롬이란 것은 누구였죠? 키티 제노비스란 여인이 칼에 찔려서 사망했죠. 그 사건으로 비롯해서 그 신드롬이라는 게 그 여자 이름에서 나왔다라는 거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그럼 3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도와줘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단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멋대로 내가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내용이니까 맞죠. 자, 제노비스 현상에 대해서도 나왔죠. 뭐라고 나왔죠? 자, 제노비스 현상은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나의 안위를 걱정한다는 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말 들렸나요? 전혀 안 들렸죠.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인간의 속성,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쓴다라는 얘기는 나왔죠. 그거 얘는 잘못된 얘기죠. 정답은 4번. 그럼 5번 뭐가 나왔죠? 사람들은 자신이 도로 갔는데 별일이 아니었을 경우 수치심이 들 거를 걱정해서 도움 주기를 꺼려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도와주러 갔는데 별거 아니었네? 라면 창피하니까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분명히 도와줘야 될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0번과 11번 문제는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의 지문과 하나의 문제가 별개로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10번, 11번
하나의 지문, 하나의 듣기 두 개의 문제. 11번, 12번, 13번도 똑같죠. 그럼 10번과 11번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것들은 듣고 보기보다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답안지를 확인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왜?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다. 그러면 10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프레이밍 효과. 효과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 특징. 첫 번째는 뭐가 나왔죠?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인간의 특징이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산다. 더불어 산다. 이게 특징이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인간은 과연 더불어 사냐? 이 얘기만 들으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인간은 뭐에 따라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다. 신념에 따른 행동을 하더라. 자,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1번부터 4번까지는 전혀 이런 게 없었죠. 그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듯이 여기도 눈으로 메모하는 거죠. 또는 볼펜으로 밑줄 치면서 메모하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인간은 감성적 판단에 의해서 의사결정한다. 인간은 뭐에 따라서? 감성적 판단에 따라서 뭐한다?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는? 인간은 왜? 인간의 특징이니까 다 인간이 나오는 거죠. 의사결정 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경향이 있다. 의사결정 시 사람의 누구를 본다? 눈치, 타인의 눈치를 본다. 다섯 번째, 인간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한다. 이익을 고려한다. 그러면 자, 더불어 사느냐, 신념과 행동이 있느냐, 감성적 판단으로 결정하느냐, 의사결정할 때 눈치를 보느냐,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하느냐, 이걸 머릿속에 일단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밍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면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 그랬죠.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 자, 이 개념은 우리가 속담이나 사자성어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자꾸 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말은 퍼질수록 더 보태어지고 음식은 이손저손 돌아가는 동안 없어진다는 뜻이죠. 1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가 되는 거죠? 말을 삼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널리 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말이란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이건 뭐죠?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마땅히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말은 바른 대로 가고 큰 고기는 내 앞에 내놓아라.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플레임 효과가 뭐냐? 이걸 잘 생각하면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플레이밍 효과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플레이밍 효과에 따른 인간의 특징이 나왔죠.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10번과 11번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듣자마자 10번, 11번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지문 들어갑니다. 10번과 11번. 다음은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경제학 용어 중에 프레이밍 효과란 것이 있습니다. 프레이밍 효과란 표현 방법, 즉 정보를 제공받는 틀에 따라 인간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 가게에 멋진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게에는 $60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 다른 가게에는 같은 선글라스에 6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1를 1,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두 선글라스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글라스를 살 것입니까?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60라는 가격표가 붙은 선글라스를 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선글라스의 가격이 같다 해도 60보다 6만이라는 단위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합리적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감성적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프레이밍 효과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밍 효과는 마케팅 기법으로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프레이밍 효과는 경제활동에만 적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프레이밍 효과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특징이 뭐가 나왔나 한번 하나씩 찾아봅시다.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서.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자, 여기를 보니까 프레이밍 효과 인간의 특징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었죠. 분명히 나와 있었죠. 왜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있었고 신념과 행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다. 이것도 나와 있었죠. 그런데 아니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도 아닌데 여기 잘 보면 잘 봅시다.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뭐였죠?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뭐였죠? 정보를 뭐 하는 거? 정보를 제공받은 틀에 따라서 인간의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의사결정이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같은 말을 상대가 어떤 현상이 있어. 그런데 그게 상대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착각하지만 핵심은 이거죠.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렇지만 뭐가 되는 거죠? 감성적 판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귀결이 되죠. 감성적 판단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면 프레이밍 효과의 인간 특징은 결국은 이런 글도 핵심은 어디에 나온다? 전체의 특징을 찾으라고 한 거니까 처음과 끝부분을 잘 들으면 거의 핵심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레이밍 효과가 뭡니까? 정보를 제공받는 틀에 따라서 뭐 하는 거죠? 인간이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현상이죠. 그렇잖아. 그러면 같은 말을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여기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뭐였죠? 말이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 우리도 이 말 하죠. 야, 같은 말이라도 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 그 말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내 돈 주고 이성친구로 해서 돈을 쓰는데 욕을 먹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있어. 여자친구한테 야, 밥 먹을래? 이런 거랑 아니면 오늘 배 안 고파?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줄게. 똑같이 밥 먹자는 얘기지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분이 뭐 이걸 보는 또 여성 동지들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 저는 그냥 먹자고 하면 욕해도 돼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다르죠. 남자들끼리도 좀 다르죠. 사실은 남자들끼리도 친한 친구들한테 야, 나 있는데 가자. 내가 사줄게. 이 말과 아이씨, 넌 매일 돈이 없냐? 아, 너 돈 갖고 다녀. 오늘은 내가 사주겠는데 돈 좀 갖고 다녀. 결론은 사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는 그냥 뭐 저 사람의 거를 건들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편하게 대해주면서 사주겠다는 거. 하나는 약 올리는 거의 뭐 사람을 무시하는 수준이죠. 그냥 같이 사주겠다는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빈정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주관식 1번도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한번 지어보면서 주관식을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보니까 다음에서 설명하는 에스크로의 개념과 에스크로의 장점. 자, 두 가지 머릿속에 해야 되는 건 뭘 적어야 된다? 개념이라는 것. 무엇에? 에스크로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개념을 적고 그 다음에 뭘 적어야 된다? 장점을 적어야 된다. 항상 머릿속에 있는 저걸 듣고 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되는구나. 개념과 장점. 이걸 들으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걸 머릿속에 담으면서 들으면서 저기에 나오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관식 1번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주관식 1번 듣기 들어갑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주관식 1번. 다음은 온라인 상거래를 주제로 한 방송의 일부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에스크로의 개념과 에스크로의 장점을 백자 내외로 쓰세요. 온라인 상거래가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자의 사기 피해 역시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는 판매자의 신용 보증이 어렵고 구매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에스크로입니다. 에스크로란 인터넷 뱅킹 이체 서비스의 일종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입니다.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전자상거래 시 구매자가 지불한 대금을 은행과 같이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관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을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즉시 환불을 해줍니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감을 높여주고 사기 피해에 대한 구매자의 불안감을 덜어주며 현금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중소형 쇼핑몰의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에스크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에스크로를 이용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온라인 쇼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었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들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 에스크로라는 것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제3자가, 자, 여기는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는데 이 사이에 제3자가 있었죠.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거죠. 그죠? 중개하는 매매보호 서비스죠. 중개하는 매매보호 서비스죠.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면 사기칠 수 있으니까 중간에서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게 에스크로였다. 맞죠? 그러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장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는 서로 뭐가 높아진다? 신뢰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신뢰감이 높아지고 또 뭐 사기 피해에 대한 구매자의 불안을 덜어주는 거죠. 피해에 대한 구매자의 불안을 덜어주게 된다. 그렇죠. 또 현금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 안정성이 확보되고 또 있죠. 뭐가 있었죠? 중소형 쇼핑몰의 판매. 중소 쇼핑몰의 판매가 향상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정의와 또 뭐 해야 된다? 장점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나왔죠. 정의란 건 뭐죠? 결국은 이 부분이 바로 정의 부분이 되겠죠, 아마. 그러면 장점은 뭐가 되는 거죠? 이거죠. 뭐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반드시 핵심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감. 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사기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내가 저걸 먹을 수 있지 않다라는 안정성도 확보되며 중소 쇼핑몰의 판매도 대용액이 밀리지 않고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면 에스크로스의 개념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하면서 백자 내외로만 정리해주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듣기도 가만히 보면 뭘 해라? 개념과 장점, 전제를 깔아주는 거죠. 이 전제 조건이 뭔지를 확인하고 전제 조건에 따라서만 정리를 해준다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다 같은 듣기인데 우리 1번부터 4번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듣기, 순수 휘발성을 갖고 있는 듣기만을 얘기하는 거고 3번부터 13번까지는 뭐 지문은 주어지고 그걸 듣고 핵심을 니들이 들어가면서 지원해내는 능력을 찾는 거고 주관식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법인데 그걸 니들이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내주는 거죠. 그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체감하는 거는 1번부터 4번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주관식 2번도 똑같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주관식 2번 같은 경우도 외국인 이민자의 수용 확대에 대한 찬성. 그럼 반드시
이민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왔을 거고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죠. 그러면 확대가 늘어났을 때 찬성하는 이유,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이 늘어났을 때 내가 반대하는 이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만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들으면서 그런 내용만 뽑아오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듣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새로운 챕터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부탁 하나 들어갑니다. 듣기 할 때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절대 예습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해야 된다? 다시 꼭 예습을 해봐라. 몰라도 좋으니 쓰기도 꼭 내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한번 곰곰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틀려도 좋으니 반드시 풀어보고 와야 선생님과 같이 하면서 그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멍 때리면서 나 알듯 말듯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해서는 성적이 안 오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꼭 듣기도 한 번씩 다시 들어보는 그런 센스, 복습의 센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